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라이드 플럭스라는 스타트업의 정하욱 부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율주행 서비스에 관련돼서 좀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 이제 앞서서 이제 너무나 또 요즘 자동차 분야에 핫한 SDV에 대해서 정성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 거기에서 사실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요즘에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또 제자 되는 입장에서 좀 약간 또 좀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관련 업계를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25만 명이나 되고 국내에도 매일 10명의 사망, 부상까지 합치면 거의 한 평균 100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중에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어떤 한 통계에 따르면은 평생 4년 1개월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운전으로 보내는 시간은 2년 9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뭐 서울 오늘도 이제 여기 근처가 워낙 교통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게 GDP 대비 3.6%나 된다는 엄청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주차도 뭐 주차난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 등 교통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아직은 좀 오고 있지만 아니면 좀 덜 왔지만 온다면 결국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많이 변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은 비싼 자율주행 차를 사서 내가 대부분 90% 이상의 차를 주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결국 공유하게 되는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의 형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과밀 감소, 그다음에 도심 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주차 공간을 감소시키고 교통 약자의 불편함들을 해소시키고 교통사고도 감소시키고 운전 시간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결국 또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차 안에서 결국 운전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개인 시간에 오롯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현황에서 결국 이미 사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시범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용화가 되어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일부 되고 있지만 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샌프란시스코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인 상용화의 시작의 조건이라고 하면 결국은 유상 운송을 하느냐, 그 다음에 차 내에 정말 운전자가 없는 드라이브 아웃이 일어난 상태냐,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 볼 수 있고요. 유상 운송은 운송 요금을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화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 드라이브 아웃은 결국은 인건비 절감으로 통해서 이익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일부가 이용률의 감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자가용 비율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이 이제 웨이모와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글의 이제 형제 기업이죠. 구글의 자회사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10년 이상 계속 자율주행 기술을 리딩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무인 택시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를 확대하면서 현재 약 매주 한 10,000트립 정도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택시 한 명당 뭐 한 2만 원 정도 낸다고 하면 한 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 나오는, 네,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걸 계속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크루즈인데요. 크루즈는 GM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무인화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크루즈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무인 운행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도 자율주행 차가 있고 왼쪽에 이제 다른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있었는데 신호 대기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다가 왼쪽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보행자를 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과 자율주행차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사실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이제 부딪혀서 했는데 사람 운전자가 일단 보행자를 먼저 쳤는데 그 차는 뺑소니로 가버렸고요. 그 로봇 택시는 차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에 치인 어떤 그 부상자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 조치가 빨리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는 완성차와 부품사의 어떤 양산 기반의 어떤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사 그리고 좀 국가 지역별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허가 특례들을 기반으로 결국은 최종 고객에게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와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뢰성을 극한으로 향상시켜서 결국은 차량 내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런 완전 무인 기술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 사업화는 결국은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진짜 이 많은 비용을 들였을 때 어떻게 그 들인 투자만큼을 다시 환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결국 사업화는 결국 특정 구역이나 노선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24시간 운행되는 영업용 차량 그러니까 물류나 모빌리티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조기 상용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는 에이다스 차량 판매에서 어떻게 보면은 옵션 비용으로 뭐 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어떤 저비용으로 기존에 뭐 차선을 유지하거나 뭐 아니면 앞차의 간격을 유지해주거나 혹은 뭐 갑작스럽게 뭔가 튀어나왔을 때 급정거를 자동으로 해줘가지고 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AEB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운전자의 편의를 주는 것에 좀 집중을 했다면 결국 무인 자율주행 기술은 거기서 무인까지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고 운전 기능도 기존에 보통 고속도로에 하는 전용 도로가 아니라 도심까지 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트릭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보완 수단으로서 결국은 운행 지역을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수출할 수 있고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행 지역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좀 지오펜스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좀 난이도를 낮추고요. 그다음에 선행 부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어쨌든 되게 낮은 가격으로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면 좀 고가의 부품들을 활용해가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센서를 좀 더 많이 달면서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 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선도하고 있는 해외 기업은 뭐 웨이모, 크루즈, 오로라, 그다음에 현대차가 합작법인으로 투자를 한 모셔널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영업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노란 번호판은 보시다시피 번호판에 지역이 딱 원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을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외 지역에서는 원래 뭐 택시도 그렇고 뭐 버스도 그렇고 영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정해진 지역에서 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형태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자동화 레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보통 레벨 2, 뭐 레벨 2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익숙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자율주행 혹은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조향과 속도에 대해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자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상시로 운전 주시를 해야 되고 운전대를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레벨 3 이상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 주시 의무가 결국은 모든 어떤 차량 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조금씩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항시 필수로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요청할 때 전방을 유지한다거나, 그다음에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작동 기간 내에 운전 주시의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뭐 로보택시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결국 이 레벨 4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적으로 되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테슬라랑 뭐 웨이모랑 누가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 다른 각도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애플 또 애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계속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차량에서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지역적 범용성을 높여서 보통 이제 그 전 세계의 자동차 전용 도로 하이웨이 위주로 좀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율주행 이제 서비스 형태로 하고 레벨 4를 좀 목적으로 하는 곳은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지역적 보면성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 지역에서 어쨌든 정말 신뢰성을 높여서 운전자의 드라이브 아웃이 됐을 때도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되고 결국은 뭐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 기술들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런 상용화 모델이 기존에는 제조사 제품에서 나오는 그런 에이다스 솔루션 위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회사 서비스에서는 결국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국 무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서 결국 로컬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을 한정시키고 신뢰성을 정말 끝까지 높여서 완전 무인 기술을 달성하는 것이 주 미션이고 결국 기술적 챌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기술들도 좀 다른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해외 무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훨씬 많으실 텐데 그래서 대부분 또 유니콘인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위주의 생태계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제조 판매 방식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운영까지 쭉 이어가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기존의 차량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공학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규모 조직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 때문에 좀 스타트업이 많은 편이고요. 좀 대형 뭐 자동차 회사들이 좀 투자를 이해해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역 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도로 규칙이나 도로 이용 문화가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특정 지역을 좀 타겟해서 그 지역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만 이루어내더라도 꽤나 많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통은 국가 지역 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나왔던 알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부분에 좀 포함이 되긴 했지만 사실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이제 선진 기업들을 좀 따라잡으려고 많은 좀 자본과 비용을 지출했는데 사실 들인 어떤 자본 지출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런 선진 기업들을 빠르게 좀 따라잡지 못했고 계속 많은 비용을 필요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는 그러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도 여객 및 화물에 대해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술 뭐 예를 들어 뭐 기술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제도 때문에 못한다 뭐 이렇게도 뭐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기술도 정말 할 일이 많고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도는 그래도 해외 선진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기반으로 그래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유상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 시범운행지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20년에 6개 지역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지금은 한 24개 지구 정도로 3년 만에 되게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 현재 국내는 아직 드라이브 아웃이 된 완전 차내 무인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2021년에 무인 운행 허가 제도를 국토부에서 이제 구비를 해서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차 안에서 운전자가 없이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안전 장치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이제 저희 같은 R&D 하는 기관들이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는 네, 하려고 노력하고 해외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촉진에 대해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사람이 좀 무엇을 얘를 차로 인지하게 할 것이냐, 컴퓨터가 혹은 무엇이 얘를 사람으로 인지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직접 좀 디자인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고민을 해서 코딩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엣지 기반의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을 막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뭐 사람, 의자, 차처럼 보이는 이런 물체들이 사실은 전혀 사람도 의자도 차도 아닌 형태로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 기술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이제 모델을 개선시키고 알고리즘은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만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기술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쪽에서도 이런 다양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것인데 길을 다니다가 차선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차를 핸들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차가 이제 이런 오솔길 정도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그런 관련 논문입니다. 네, 물론 이것만으로 자율주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워낙 쉬운 길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행 연구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거고 완전 좀 복잡한 상황에서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나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인공지능이 발달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율주행 주요 기술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크게 좀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 자율주행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는 측이 그리고 차량 주변과 보행자를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무엇인지를 찾고 하는 퍼셉션 인지 기능,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움직이는 객체들, 뭐 차나 사람 같은 객체들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찾아내는 예측, 그리고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 차가 감속해야 되는지 가속해야 되는지 혹은 뭐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플래닝, 그리고 그 결정대로 차량을 제어하는 컨트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로서 정밀 지도 같은 것들 혹은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터나 원격 관제 등이 이런 자율주행 인지 판단 제어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면서 자율주행 주요 요소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인공지능은 좀 기존의 인공지능과 좀 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관련된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저희가 뭐 기존에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이제 번역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투 스피치, 뭐 말을 하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텍스트로 바꿔주거나 텍스트를 반대로 뭐 자연스러운 말 표현을 바꿔주는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대한 어떤 큰 인공지능 모델 하나가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거 가지고 되게 다양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물체도 탐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뎁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 이미지 내에서 정말 정확한 영역 내에서 이 영역은 뭐 도로다, 이 영역은 사람이다, 이런 것도 인지를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뭐 적외선 카메라, 뭐 같이 뭐
심지어 마이크까지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이것들의 인공지능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입력이 하나의 소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 소스가 동시에 입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하나 예시에서도 보면 이제 카메라 이미지와 그다음에 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적외선 레이저를 써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동시에 가지고 멀티모달 센서 퓨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거리도 인지하고 무슨 물체인지도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퍼셉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레벨 3, 4 이상을 해야 되는 자율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은 센서가 달리는 것을 좀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AI 특징에서는 결국 롱테일 문제에 대해서 스케일러블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롱테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긴 꼬리, 지극하면 긴 꼬리라는 건데,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자율주행 혹은 내가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자율주행 기술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 되고요.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결국은 갑작스럽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드문 상황들은 정말 데이터가 적습니다. 근데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현재 기술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드문 상황에 대해서 학습도 할 수 없고 검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안전이 좀 결부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사실 자율주행차는 틀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드문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실패 사례를 몇 가지 이제 가져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 좀 재밌는 이그젬플인데, 지금 저 잉어과 물고기를 인식하기 위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잉어라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얘를 잉어라고 판단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미지 패치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저 손가락 패치들이었습니다. 전혀 물고기랑 상관없는, 뭐 비늘도 아니고 눈 색깔 모양도 아니고 지느러미도 아닌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제가 잉어과 동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낚시터에서 대부분 사진이 찍어서 올라왔고 데이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사진을 찍은 것들밖에 없어서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스가 생긴 거죠. 이런 바이어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라이다라는 센서 데이터에서 주변 차량을 인지하는 해외의 어떤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대부분 주변 상황을 인지를 잘 합니다. 차를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내 차 바로 옆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이게 결국은 사실은 뭐 옆 차선에 주차되어 있거나 전혀 상관없는 차들은 일시적으로 놓쳐도 괜찮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차는 사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인공지능 모델이 언제 어떻게 실패할지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럭이 누워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상황과 굉장히 다른 이그젬플이 왔을 때 인공지능이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특이 상황 인지 AI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연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보통 인공지능 모델은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개랑 고양이 데이터만 주고 학습을 하고, 개랑 고양이 데이터를 처음 보는 개 고양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개냐 고양이냐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개랑 고양이만 넣어서 학습해놓고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뭐 사람이 쓴 글자라든지 의자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결국은 모델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모델은 고양이랑 개에 대한 출력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이라는 이제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기존에 학습했던 도메인에 대해서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결국 기존 학습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도메인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구분하고자 처음 보는 물체다, 내가 학습했던 건 다른 물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화면에서는 결국 이렇게 갑자기 뭐 저는 트렁크 같이 생긴 처음 보는 물체가 도로 위에 있을 때도 차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차는 안전하게 정차를 하거나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결국 안전 장치를 위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신호등 인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통신 인프라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서 CITS 인프라라고 해서 결국 신호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신으로 신호 결과를 통신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신호가 몇 초가 남았는지 현재 신호가 뭔지 카메라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좀 신뢰성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성 확보, 센서 퓨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센서지만 좀 한계가 또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게 지금 손전등을 사람 모양의 손전등을 만들어서 바닥에 비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차가 카메라니까 뎁스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보고 사람이 서 있는 줄 알고 멈춥니다. 그리고 뭐 차선 모양의 손전등을 만들어서 옆으로 피해 가도록 하면 차가 갑자기 차선을 잘 따라가다가 이상하게 만든 손전등 차선을 따라서 옆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카메라가 아닌 다른 센서를 통해서 했다면 또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야간에서는 아무래도 워낙 카메라가 또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센서들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액티브한 센서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한다거나 혹은 눈비 같은 것에 강인한 좀 파장이 넓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해가지고 네, 또 주변 환경을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이제 중복성 있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뭐 어떤 장치가 하나 고장 나면은 그걸 또 보완해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액추에이터나 뭐 파워, 컴퓨터에 대해서 리던던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100%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백업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운행 범위, 서비스 제공 범위의 단계적인 확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운행 범위라는 말을 굉장히 업계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이게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이라고 해서 결국 자율주행차가 동작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정의를 미리 합니다. 결국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한꺼번에 나올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좀 쉬운 지역 혹은 쉬운 기능 뭐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날씨 뭐 이런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조건을 미리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 단위 신뢰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신뢰성 확보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롱테일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되는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신뢰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운전자가 없는 차를 갑자기 내보내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결국은 뭐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로컬 데이터, 로컬 프라이어 그리고 뭐 컬처, 드라이빙 컬처 같은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솔루션의 범위를 좀 좁힙니다. 그렇게 좁혔을 때 동일한 검증 데이터나 동일한 합숙 데이터, 동일한 어떤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는 정말 안전한 솔루션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면서 운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물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밤늦게는 막 어떤 동물이 갑자기 길을 무단 횡단을 건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자전거 캐리어를 끌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막 법을 막 어겨서 이제 오는 차들
거기에 맞춰서 차가 운행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하고 이런 상황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역주행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좁은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전 세계 다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계적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감독과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진짜 무인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차를 누가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제 저희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경우에 서비스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직접 차를 운행하는 이제 드라이버도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영업용 차량으로 활용한다라면은 결국 이 차를 원래 계속 매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차량에 결국 직업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구매자 관점에서 보는 자율주행 차량은 조금 접근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지금 에이다스 차량들도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나 한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소비자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운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결국 직업으로서 이제 차 안에서 계속 차량의 무인 자율주행 갈 때까지의 그 상황에서 안전성을 테스트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롱테일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검증을 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안에서 자율주행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이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격 제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은 사실 정말 차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젠간 올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원격 제어로 차량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처음에는 차 한 대에 운전자 한 명 있다고 하면 차 한 대에 대해서 원격 운전자가 한 명 있고, 그다음 차 여러 대에 대해서 원격 운전자가 한 명 있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점점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영상 감시, 그 CCTV 감시를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화면을 보듯이 한 사람이 여러 차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원격 제어로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비스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익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모빌리티 서비스에서의 드는 어떤 비용 구조는 결국은 운전 기사의 어떤 운임비가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을 결국 원격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폭 줄이고, 거기에서 생긴 어떤 마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굳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컨셉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저희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도심을 포함한 다양한 도로 환경이나 기상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혼잡한 교통 환경 혹은 이런 악천후 상황들에서도 결국은 차량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도 확보하고 계속 차량 운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상황들을 데이터를 모으고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해외에 정말 대규모 투자를 받은 조단위 수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자본 효율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투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주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조심히 가고 불법 주정차 이런 상황들도 다 대응을 하면서 차량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현재 제주도에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주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서 이제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높은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도 오늘 제주에서 김포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김포 제주 노선이 이용 승객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차량 없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모빌리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섬 내에는 뭐 차량이 뭐 사실 100만 대도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육지에서 정말 많은 차들이 지자체를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섬 내에서 자율주행차 혹은 커넥티드 카의 비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높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다설지 다우지로서 눈, 비, 안개 같은 다양한 날씨 환경을 접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주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제주국제공항이나 중문관광단지에서 가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심도를 포함하면서 공항에서 제주도 반대편까지 가는 국내 최장거리 그리고 국내 최고 속력 자율주행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서귀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현재는 운행 안 하지만 약 한 1년간 정도 시범 운행을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제 탐나 자율차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주에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공항 주변 관광지를 순환하는 셔틀로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출발지랑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라스트 마일 이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 간 수화물 캐리어 배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는 사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인프라나 제도적인 측면, 차량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같이 좀 모든 부분이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은 기존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출한다, 센서를 판매하고 수출한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수출한다라는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아까 있었던 인프라나 차량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던 어떤 커스텀된 어떤 기술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모델로서 어떤 스마트 시티, 요즘도 스마트 시티가 되게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냥 통째로 같이 합쳐져 가지고 판매될 것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지역이 결국 나중에 무인화되고 무인 버스, 무인 셔틀, 무인 로보택시 같은 것들이 잘 운영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이게 세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의 모범 사례가 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나은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대표님의 노력과 한계점을 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교수님. 잠시만요, 마이크 좀. 네. 바로 다음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연사가 나오시지 않았으면 제가 좀 톤다운을 하고 죄송합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라이드 플럭스나 아니면 같은 어떤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어떤 매출 창출원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에 또 기업으로서 또 생존해야 되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매출 창출이 기존에 사실 글로벌하게 많은 업계들이 기존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알고 AI처럼 뭐 셧다운되는 회사들도 있었고 뭐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아까 연간 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쓰는 돈은 사실 연간 수천억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무인 자율주행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출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하게도 국내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무인 자율주행이 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애프터 마켓 형태의 뭐 자율주행 기술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뭐 카쉐어링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서 지금 좀 열심히 좀 사업 전략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난주 전자전에서 다음 발표한 분이 오토노머스 A2G 대표님이셨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완전한 자율주행 모델이 아니라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 쪽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공학칼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현대모비스에서는 농기계라든가 건설기계 같은데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실제적으로 레비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찾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좀 레비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계속 봐야 되냐였고 사실 예전에 사실 뭐 좀 투자 상황이 굉장히 좋고 할 때는 뭐 그냥 계속 돈 넣어줄 테니까 빨리 웨이모 따라잡아 가 어떻게 보면은 큰 미션이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보다 좀 더 쉬운 형태의 무인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화 혹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쨌든 차량에서 쓸 수 있는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사업화 같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발표를 들으니까 저희 그 지지난주에 한국전자전 개최했었잖아요. 코엑스에서. 그때도 저희가 부대 행사로 야심차게 그 레벨 4 업체 선정해서 주변을 이제 자율주행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그 코엑스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공사장도 있고 끼어드는 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전위원분들이 진짜 같이 타고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쉽지 않구나. 레벨 4, 5는 정말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마이크 좀. 예. 네, 저 오늘 두 분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비엔지니어고 비전문가로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됐는데 너무 기회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지식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처음 강의 때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율주행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부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이 어려울 거다라는 거는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이 운전하는 그 정도 사고율이 그거보다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를 지금 되게 글로벌하게 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직은 좀 과도기고 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차가 정말 사람보다 안전하냐 그리고 설사 사람보다 안전해서 사람보다 사고율이 예를 들어 10분의 1로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어쨌든 그 10%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납득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수용성적인 문제인 건데요. 그런 게 되게 좀 쉽지 않고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선도 회사들도 특히 웨이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랫동안 계속 공개 서비스를 해가면서 계속 이제 수용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결국은 이제 많이 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은 결국은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뭐 운행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끼워주려고 차 뒤에 바짝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사고 낼 확률을 그냥 안고 그냥 나는 리스크 지지만 기분이 나빠서 혹은 빨리 가려고 안고 가는 거거든요. 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차가 뭐 예를 들어 사고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로봇이 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질감이 있고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보다 이게 정말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주행 사고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계속 저희 같은 뭐 기업이나 기관들이 안전하게 계속 잘 개발해서 정말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뭐 당연히 사고가 0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은 좀 뒤에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전하게 차가 다닐 수 있고 그걸 믿고 좀 운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읽은 논문에 의하면 30마일/h를 달렸을 때 10의 6승 시간 동안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운전하는 수준이고요. 기계가 운전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거 2 order of magnitude, 그보다 100배 이상 안전, 10의 8승 시간 동안. 근데 그게 그 검증하기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접촉 사고가 나도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쓰고 현대차에서 나와서 그거 다 자기 책임이니까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거라든가 비즈니스적인 거라든가 기술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차량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다른 자율자 회사도 예를 들어서 그 노면 전차들이 있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점점 그게 낙후되니까 그 패스는 그냥 자율주행차가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0% 사고 안 나게, 지금 제2분당선은 저 무인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기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트랙터 같은 데 쓴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포클레인이 공사장에서 회전 반경에 뭐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거나 그 훨씬 더 그 돈이 있는 곳으로 하시는 게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불현듯 오늘 오전에 모두의 연구소 대표님께서 하신 강연이 생각나는데 강의식 교육보다 토론식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수님의 의견과 우리 이런 현업에 계신 스타트업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디베이트를 통해서 더 빠른 그리고 더 완벽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현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제 2024년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제 세 번째 세션인 미래 자동차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